가족여행 중 며느리 유진이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데려온 가정부예요. 아들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제가 다음에 한 일은 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아들 민준과 그의 가족과 함께 질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 부산에서 일주일을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며느리 유진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결혼한 지 5년 동안 계속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늘빛 리조트까지 4시간의 드라이브 동안 민준과 유진은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찜질방 예약, 한정식 저녁, 그리고 비싼 쇼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얘기를 꺼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할 때마다 유진은 짧게 대답했고 민주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를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 가족의 유대를 회복하고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빛 리조트는 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지만 제 가족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민준이 겨우 12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맨 땅에서 호텔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로 시작해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예약을 관리하고 조금씩 3개 지역에 걸쳐 15개의 숙박시설로 키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사업을 가족과 분리해 왔습니다. 민준이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했으니까요. 웅장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오는 유니폼을 입은 발렛을 보며 익숙한 자부심이 가슴속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늘빛 리조트를 사는데 3년,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부터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모든 디테일이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는 발렛에게 차 키를 건네고 유진은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금발머리를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부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비싼 미용실과 개인 트레이너에게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죠. 35살로 민준보다 20살이나 어렸고 그녀는 아무도 그것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억해. 우리가 문에 다가가자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를 원해. 예약 가능 여부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되게 만들어. 민주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키운 그 자신감 넘치던 소년이 이제 아내의 승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남자가 된 것이 여전히 놀랍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우아한 로비로 들어갔고 저는 익숙한 활기찬 분위기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인 혜진이 올려다보더니 저를 보고 눈이 커졌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따뜻하지만 전문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늘빛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 씨 성함으로 예약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여기 민 선생님의 예약이 있네요. 하늘빛 디럭스 스위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펜트하우스는 전체 숙박 기간 동안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턱이 팽팽해지고 완벽한 화장 아래 눈이 짜증으로 반짝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예약할 때 펜트하우스를 특별히 요청했다고요.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어깨가 약간 긴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민부인. 디럭스 스위트도 정말 좋고 프라이빗 발코니가 있습니다.
2등급 방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끼어들며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원하고 지금 당장 원해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진아, 어쩌면 우리... 하지만 제가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 씨든 누구든 저 할머니가 하는 말은 무시하세요.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데려온 가정부일 뿐이에요. 로비의 대화들이 멈췄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고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마치 제가 쓰레기인 것처럼 저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하인이에요. 에바주는 사람이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72살 인생에서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도끼 가득한 완전한 무례함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요. 하지만 다음에 온 것이 더욱 깊이 배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불편한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즐거움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공공장소에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는 것이 그가 본 가장 웃긴 일인 것처럼요. 아이고, 유진아. 그가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지독하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네. 엄마, 그냥 우리가 처리하게 놔두시고 어디 가서 앉아 계세요. 배신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아들, 제가 뼈 빠지게 일한 아들, 좋은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굴욕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놀라움과 동정이 섞인 표정이었고 그것은 상처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로비 전체에서 속삭임이 들렸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난장판의 모든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죠. 부인, 혜진이 부드럽게, 그러나 여전히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손님께서는 저희 라운지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저희가 객실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크고 연극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할머니를 우리 망신 안 당하게 어딘가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누군가 저 사람 감시하게 해요. 길 잃어버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민주는 다시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제 심장이 100만 개의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로비에서 잔인한 며느리로부터 조롱하는 아들로부터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이 제국을 세운 힘의 마지막 잔재가 저를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혜진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유진을 그녀의 디자이너 일이 바닥에 닿지도 않게 에스코트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압도적인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제 뒤에서 유진은 여전히 혜진에게 펜트하우스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자격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는 마지막으로 혜진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가 이해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는 무에서 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16개의 숙박시설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비즈니스 서클에서 존경받았고 다른 호텔 소유주들이 찾았으며 제 공정함과 성실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로비에서
저는 그냥 아들의 아내에게 소리 지르며 당하는 불쌍한 노파였고 제 아들은 제 고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나가는 숫자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를 휘저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의. 다음 날 아침, 저는 낙원이어야 살 곳에서 눈을 떴지만 더 연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방은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파도가 깨끗한 해변에 부드럽게 출렁거렸습니다. 일출이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평소라면 제 숨을 멎게 할 색깔들이었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파내고 껍데기만 남긴 것처럼요. 저는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유진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냥 가정부예요. 민준의 웃음이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저는 제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문제가 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요. 진실은 제 가족이 저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였지만 후회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유진이 우리가 스파 가는 동안 엄마가 수영장에서 애들 좀 봐달래요. 안녕하세요도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도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고개 끄덕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호의로 위장된 명령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 그가 손을 휘저으며 무시했습니다. 엄마,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유진이 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큰일이라고요? 그게 그가 아내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날 하인이라고 불렀어. 저는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고 그는 시선을 피하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유진이 오버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 안 할래요? 우리 휴가 중이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제가 한때 알았던 소년을 찾았습니다. 천둥 번개 칠 때 제 침대로 기어들어오던 어린 소년, 민들레를 가져와서 해바라기라고 부르던 소년,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소년, 그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편안함을 어머니의 존엄성보다 우선시하는 47살 남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말했고 그 단어는 제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들 볼게. 그의 안도감은 분명했습니다. 완벽해요. 우리 아마 하루 종일 안 돌아올 거예요. 스파 먼저, 그 다음 점심, 쇼핑도 좀 괜찮죠? 물론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제 손주들을 알아가고 제가 속한 것처럼 느끼기 위한 시간으로 상상했습니다. 대신 저는 무급 보모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장면을 일으킬 뿐이었고 저는 오래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당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창가 테이블,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얻는 데 성공했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미 직원들에게 명령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생 오렌지 주스가 필요해요. 농축액. 그런 쓰레기 말고요. 그녀가 우리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문에서 기억하는 젊은 남자 태열 씨였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정확히 3분 익혀야 해요. 1초도 더도 덜도 말고요. 태열 씨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의 눈의 긴장이 그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시켰지만 유진은 그들의 인내심마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 서연과 지후, 8살과 10살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태블릿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 거의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 얘들아. 저는 서연에게 말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이 번쩍 나와 저를 막았습니다. 머리카락 만지지 마세요. 어제 스타일링 받았는데 엉망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뜨거운 난로를 만진 것처럼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해. 민준이 지루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남은 의자, 리조트 전망에 등을 돌린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최고의 좌석을 확보했고 저에게는 남은 것을 남겼습니다. 마치 제가 나중에 생각난 사람처럼요. 수진 씨, 유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려가세요. 매 시간마다 선크림을 바르는 걸 확인하세요. 서연이는 쉽게 타거든요. 조금이라도 분홍색이 되면 책임은 할머니한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요. 수영장 옆에서 간식 먹지 못하게 하고요. 방부제 덩어리니까. 아, 그리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저한테 전화하세요.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명령은 작은 상처였습니다. 그녀가 제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그녀가 감시하지 않고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상기였습니다. 스파에 얼마나 오래 있을 건데? 저는 물었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요. 이건 우리 휴가지, 할머니 휴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도우러 온 거예요. 민주는 침묵을 지켰고 전화기를 보며 완전히 체크아웃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가 언제 아내가 어머니를 고용된 가정부처럼 대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남자가 되찾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서영과 지우와 함께 수영장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화면에 빠져 있는 동안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가족들이 웃고 놀고 진정으로 서로의 회사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테이블을 공유하게 된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갑자기 말했고 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싶어 하기를 바라며요. 엄마가 할머니가 예전에 부자들 집 청소했대요. 사실이에요? 질문은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의 집도 청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 땅에서 제 제국을 세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었고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왜곡된 버전의 제 삶에서 저는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니야, 얘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업가야. 호텔을 짓지. 지우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가난한 게 부끄러워서 중요한 사람인 척 이야기를 지어낸대요. 그의 말에 잔인함이 제 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진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주들도 저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거짓말을 채워 넣어서 그들이 저를 불쌍하고 망상에 빠진 여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내지도 않아. 저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기분 좋으려고 부자인 척한대요. 실제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체 순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만 전망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들은 제가 궁핍하게 살면서 제 삶에 대해 거짓말하는 불쌍한 노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6시간 동안 저는 그 수영장 옆에 앉아서 거의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이들을 지켜봤고 그들의 부모는 제 비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따금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저는 짧고 정중한 대답을 하면서도 매 순간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스파 트리트먼트와 비싼 점심 식사 후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톱은 새로 다듬어졌고 머리카락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응석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소유한 습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지불하는 서비스로요. 애들은 어땠어? 민준이 전화해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제가 거짓말쟁이이자 하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들의 어머니가 저와의 진정한 연결 기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고요? 좋아요. 유진이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골프가 있고 스파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점심 먹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신경 쓰는지 묻지 않고 제가 무료 육아 외에 다른 것을 하며 제 휴가를 보내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토록 열심히 짓 일해서 제 것으로 만든 바다를 내려다보는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저는 마침내 진실을 봤습니다. 이건 가족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정부 역할을 맡은 출장이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는 대신 저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특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앉아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이 합류했습니다. 순수하고 날카로운 분노,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분노, 거짓말에 대한 분노, 제가 모든 것을 세웠을 때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분노. 내일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휴가 셋째 날 민준과 유진은 템플스테이 여행을 계획했고 저는 또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유진의 전화 통화가 들렸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 이거 다 정리되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즈클럽에 맡긴 후 저는 숙소를 걷다가 모든 것을 바꾼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바 근처 프라이빗 카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다른 커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나이가 많잖아요. 노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죠. 유진의 목소리. 제가 모르는 여자가 웃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지독하시네요. 민준이 외동아들이니까 결국 다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죠. 큰 야자수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회 생쥐만큼 가난해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사회보장연금으로 겨우 살아요. 제가 몇 년째 도와주고 있어요. 거짓말이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500만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이 여행이 짜증나는 이유예요.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저 사람 끌고 다녀야 하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없앨 수 없는 불쌍한 애완동물 같아요. 나중에 진짜 늙고 아프면 돌봐줄 거라 생각하겠죠. 절대 안 돼요. 유진이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부 요양원으로 바로 보낼 거예요. 쓸모없는 노파 위에 제 집을 요양원으로 만들 생각 없어요.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웃긴 건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업을 소유하고 성공했다는 미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상적인지 거의 슬퍼요. 어제는 애들한테 호텔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상상이 돼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적어도 오래 들을 필요는 없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5년? 길어야 10년? 그러면 우리 삶을 살 수 있어요. 쓸모없는 노파. 가장 좋은 건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행처럼 우리가 주는 관심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원해서 초대했다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애들 봐달라고 데려온 거라는 걸 몰라요. 비용이라도 보태요?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농담하세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완전 쓸모없어요. 민준이 다 내요. 우리한테 재정적 부담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 몇 년간 저는 그의 모기지, 아이들 학비, 유진의 쇼핑까지 다 부담했습니다.
저 사람의 유일한 쓸모는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료 육아예요. 우리 인정받고 싶어서 필사적이라 시키는 건 뭐든 해요. 좀 웃기죠? 흐느낌을 억눌렀습니다. 거짓말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삶을 불쌍한 농담으로 버려질 짐으로 논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심장에 꽂히는 칼이었습니다. 이건 돈이나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의 완전한 결여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존엄성과 제 유산을 가져가서 그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첫날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을 아내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공모자였다는 것을, 그가 저를 농담거리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제 모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업적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만든 삶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노력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ATM기에 불과했고 무료 베이비시터였고 그들이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불쌍한 노파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종류의 분노가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의 일시적인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담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쓸모없는 노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전화기를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첫 벨에 응답했습니다. 부인님, 전화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안도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혜진 씨. 저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 좀 들어주세요. 키즈클럽으로 돌아가 서영과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손을 잡자 화면에서 거의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자 얘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모험을 떠날 거야. 그들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야 한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제가 말했습니다. 가자. 저는 그들을 해변으로 데려가 처음으로 제 전화와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물가를 따라 뛰었고 저는 그들에게 조개 껍데기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저는 그들의 아빠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잠깐이나마 진짜 가족 휴가처럼 느껴졌지만 다가올 것에 대한 지식은 제 뱃속의 무게였습니다. 저녁, 민준과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햇빛과 술로 상기된 얼굴로요. 그들은 아이들을 넘겨주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제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서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해요. 유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눈을 둔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면 돼요. 전 아직 자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름밤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저를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 짜증이 번쩍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들이 프런트에 전화와해서 오늘 밤 다른 방을 예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 할 거니까요. 혼란의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 민준이 처음으로 전화해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바보처럼 굴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카바나에서 너희가 한 대화 다 들었어. 내 대해 뭐라고 말을 믿는지 다 알아. 유진의 얼굴이 혼란해서 순수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우리 엿뜯었어요. 그녀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권리도 없으면서요. 이 호텔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유진 씨. 저는 모든 단어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그에게 준 모든 재정 지원 목록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숫자를 보며 커졌고 처음으로 제 관대함의 전체 범위를 보았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가 아내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저 사람이에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은 이곳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냥 생계를 위해 집 청소하는 쓸모없는 노파일 뿐이에요. 바로 그때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 혜진이 보안과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말해줘요. 유진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이곳 소유 안 한다고 말해줘요. 혜진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진님은 이 호텔의 소유주일 뿐만 아닙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전국 15개 하늘빛 숙박시설 전체의 단독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창립자이시고 CEO이시며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십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혜진에서 저를 쳐다보며 눈이 공황으로 헤매었습니다. 민주는 그냥 거기 서서 말을 잃었고 손에 든 서류는 그가 한 거짓말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진이 마침내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뜻은 제가 힘과 결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 할 거고 자기 돈으로 갈 거라는 뜻이에요. 당신과 당신 남편이 이 여행에서 쓴 모든 푼돈, 모든 스파, 트리트먼트, 모든 식사, 모든 칵테일이 당신 신용카드로 청구될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오, 할 수 있어요.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거예요. 저는 민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제가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거야. 모기지 지불 중단, 학비 지원 중단, 이제 혼자야. 민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게 없어,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넌 네 선택을 했어. 내 엄마의 모욕을 보고 웃기로 선택했어. 네 아이들에게 내 대해 거짓말하기로 선택했어. 네가 만든 침대야. 이제 거기 누워. 그와 유진이 서로를 쳐다봤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의 혼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는 곳에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한 쓸모없는 노파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앞날이 기대되며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태어난 가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요. 민준과 유진은 저를 그 호텔 로비에서 수치스럽게 만들 때 제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저는 그 주에 뭔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일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멈춰서 생각하기를 바라며 공유합니다. 자기 집 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제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기로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과 맞서는 용기를 내시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이니까요. 신은 항상 축복하십니다.